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확실히 경제 영상이 그나마 좀 보시지, 말씀 영상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요즘 뉴스가 부동산 값이 뭐 오른다, 거래가 활성화된다, 꿈틀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랑, 아직도 뭐 관망세다, 부동산 가격 앞으로 떨어진다, 이제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언제 오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수요, 두 번째는 통화량입니다. 두 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과연 언제쯤 오를 건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무슨 경제 유튜브들에서 너무 많이 그 하락론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내년에 부동산 경기,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제가 2022년도에 금리 올리고 나서부터 전세 맞추는 게 조금 힘들어서 야, 내년에는 진짜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 진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바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어떤 예언 방송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느꼈어요. 통화량 그리고 수요. 이거 두 개를 알면 그 부동산 가격이 언제 오를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판단하는 건 아니고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그렇게 될까? 각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자산이잖아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수요가 늘어나든지, 통화량이 늘어나든지예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려면은 이제 인구가 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는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니까, 지금 저출산이 심하잖아요. 저출산이 심하니까 이걸 빼더라도 이 개발 정책하고 이 세금 인하, 이걸 이제 합해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가 가장 큽니다.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통화량.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화량은, 풍선을 바람을 넣잖아요. 바람은 돈이에요. 바람이 돈이고, 풍선을, 바람을 많이 넣으면은 풍선이 불어나죠. 그리고 바람을 빼면 풍선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 통화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있어요. 근데 이 양적 완화는 코로나 같은 그런 어쨌든 경제 위기가 와야 되거든요. 뭐 금융위기라든가. 그래서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금리 인하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금리를 내리면 어쨌든 돈이 돌아요. 돈을 빌리는 게 값이 싸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이건 오늘은 좀 정치적인 시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경제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 경제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수요가 그럼 있냐? 이 교통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GTX가 드디어 개통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운전을 했죠. 시운전을 했는데 이 수서에서 동탄까지 한 170km로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이면 도착한다. 근데 요금이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요금이 편도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수서에서 동탄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A 노선인데 연말 공사 완료, 지금 시운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 개통. 4월부터 부분 개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지금 동탄 집값이 20억을 찍었다. 이게 이제 40평대입니다. 40평대. 그래서 이 왕복이면은 9,000원에서 이제 10,0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일 출근한다고 했을 때 한 20만 원 되는 거예요. 굉장한 메리트다. 이 20분이라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퇴근해서 집에서 뭐 하는 시간, 이런 거를 엄청나게 아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20억을 찍은 거예요. 이 동탄 이제 롯데캐슬이거든요. 동탄 롯데캐슬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동탄역 롯데캐슬.
자, 21억 찍었죠? 그래서 이 실거래가를 보시면 지금 41평입니다. 2023년 9월 달에 21억, 25층이죠? 8월 달에 20억, 41층. 7월 달에 18억 3천만 원 찍었는데 31층이에요? 한 달 새에 2억 가까이 올랐다. 그리고 또 1억이 올랐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와. 이 5월달, 3월달 보면 16억 7천, 16억 3천 이래요. 이때 판 사람은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억 가까이 날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양을 얼마 했었냐? 분양을, 이게 좀 층수마다 다른데, 보니까 한 10억대에서 분양한 것 같아요. 막, 8, 9, 1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가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억에 산 사람은 2배를 번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분양을 받은 거죠. 이게 2021년, 2년 전에 준공이 된 건데, 이제 2년 좀 넘었거든요. 와, 2년 만에 10억을 벌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GTX 효과예요. 그러니까 GTX 지금 이 들어가는 이 교통 호재에 있는 곳들은 엄청난 호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GTX 이제 노선을, 이 신호선인데 유치하려고 지자체들이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굉장히 업적이잖아요. 지금 이 신호선을 보면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삼성역을 간다는 거예요. 뭐 청량리도 가지만, 뭐 청량리는 뭐 일자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강남을 30분에서 40분 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엄청난 건데 지금 이거를 이 화성시에서는 병점역까지 연장을 하려고 국토부에 정식 건의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동두천 연장 반드시 이룬다. 지금 비용 편익이 1이 넘었대요. 이게 1이 넘으면 여기 보세요. 통상 비용 편익이 1이 이상일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화성시 병점역은 5가 넘게 나왔습니다. 5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병점역은 연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병점역이 그 1호선 이 지하철 주차장이라고 그러죠. 지하철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또 거기서 이걸 쓴다네요. 뭐 이렇게 턴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쓰는 것 같고, 이 수원에서 병점역이니까 뭐 그렇게 연장은 뭐 한 7km 된다고 하는데, 기존 1호선 노선을 활용해서 운행할 수 있다. 아마 병점역은 100% 될 겁니다. 100% 될 거고, 그 다음에 동두천이 이제 1이 좀 넘어요. 1이 넘어서 사업성이 있는데, 동두천에서 과연 이 삼성까지, 되면은야 뭐 대박이죠, 사실은.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강남까지 30-40분 내로 올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GTX를 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A 노선이 만약에 이제 개통이 되고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GTX 노선으로 들어가는 데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지금 수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지금 공급편에서는 어떠냐? 지금 이 모아주택하고, 이게 모아주택 기사거든요? 자, 계약 취소해달라. 갈등 폭발. 집값 오르자 속쓰린 매도인. 이 모아타운 대상 사업지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난리입니다, 난리. 예. 이게 지금 100곳을 지정한다 그래요. 근데 75곳이 지금 지정이 됐는데, 조합 설립이 60개 곳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번동이 가장 빠른데, 강북구입니다. 강북구 번동이, 2026년까지 아마 목표를 설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 모아주택 되면요, 재개발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재개발이. 이거 오세훈 시장이 한 건데, 이 재개발 구역을 쪼개가지고, 작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단 하나의 단지로 이루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부동산 사러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모아주택 엄청 사러 다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급 가뭄 지속될라 인허가 물량 절반 분양이 좀 못 잡아. 이게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다 착공을 연기합니다. 착공 연기하면 2-3년은 바로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아마 지금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8억은 선 넘었다? 김포 부동산 시장 발칵 뒤집은 아파트. 이 고촌의 센트럴자이입니다. 센트럴자이. 여기가 지금 후분양을 하는데
34평이 8억 5천이랍니다. 와, 김포가 8억 5천이다? 이야. 근데 선분양 하는 데는 얼마냐? 지금 이편한 세상 선분양을 한대요. 롯데캐슬이랑 이 검단에 김포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와, 여기 풍무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34평이 5억 7천이래요. 와. 이거 4억 초반대 분양했거든요. 종전 가격이. 근데 5억 7천? 와. 그러면은 선분양을 해도 5억 7천이란 소리는 분양 받으면 이 8억 5천 한 3억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사실. 왜냐면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부동산 가격이 뭐 예를 들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조금 보합인 데도 있고 이런 뉴스 기사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조금 호재가 있는 곳들은 오르는데 좀 국지성인 거죠. 예, 호재가 좀 없거나 이런 데들은 좀 거래가 뜸하거나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GTX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여기도 GTX D노선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인데, 자, 통화량은 제일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금리는 언제 하냐. 근데 이게 지금 1970년대부터 금리표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5% 기준으로 그어놨어요. 5% 기준으로 그어놓고 보니까 70년대부터 이때는 뭐 중동전쟁이 있었죠. 오일 쇼크 일어났죠. 막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막 20% 넘게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이 5% 이하의 금리가 더 많습니다. 기간이. 그리고 길게 유지를 안 해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5% 이상 금리를 길게 유지를 안 한다. 지금 막 다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내려간 적이 없어요. 내려간 적이 5% 밑으로. 그런데도 다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저금리 시대, 사실 저금리 시대죠. 예. 근데 이게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오늘 금리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 통화량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망이 달라집니다. 음모론적으로 보냐, 정치적으로 보냐, 경제적으로 보냐, 산업적으로 보냐, 자본적으로 보냐. 이래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금리 얘기를 안 할 거고, 자, 통화량을 볼게요. 자, 통화량이 늘어나야 집값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페드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위에 거는 절대 통화량이고요. 아래는 전년 대비 통화량입니다. 자, 절대 통화량을 보세요.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이게 지금 1980년대부터 갖고 온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 통화량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전년 대비라고 본다고 하면 전년 대비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 있죠. 이게 90년대에서 95년까지예요. 보시면 집값이 이렇게 떨어져요. 예,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올라가니까 통화량이 올라가니까 이 2000년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집값이. 이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부분인데 여기서도 통화량을 쭉 내리니까 집값이 쭉 내려가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 0%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엄청 많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돈을 이렇게 푸니까 집값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택 가격 지수랑 이 주택 가격이랑은 지수랑 가격은 다르거든요.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이 0%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2008년도 이랬어요. 주택 가격 지수가. 근데 지금은 아직도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이 5%가 기준인데 여기 여기 2.5겠죠? 2.5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통화량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자산 가격이 오른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통화량은 그러면 언제 늘어나냐?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조금 긴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통화량을 늘어나는 거는 이 정부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이 달러를 공급해서 막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교환. 예. 막 교환. 이건 아시죠, 다?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달러 공급 공장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자,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지금 조금 꺾이는 판세예요. 왜? 이때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이때까지 푸냐? 아니라는 거죠. 이때 2020년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까지 안 내려올 겁니다, 절대로. 이때 이렇게까지 돈을 안 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면요, 다 줄여야 돼요. 개발, 복지, 의료, 연금 등 모든 분야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부에서 그러겠냐는 거죠. 야당에서 항상 줄이자. 그러는 겁니다. 왜? 여당은요, 돈을 써야 권력이잖아요. 표를 계속 얻잖아요. 자, 미래 대의를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인다? 표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권력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정부 부채거든요. 미국 정부 부채인데, 1950년대부터 나와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다. 씀씀이는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빚이 33조 달러예요. 자, 정부 지출 보세요, 정부 지출. 정부 지출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60년대부터, 이 50년대겠네, 그러면. 여기 50년대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조금 긴축하고 오르고 내리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큰 그림을 보자면 계속 우상향한다, 우상향.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부 지출은 줄일 수가 없어요. 통화량은요, 정부 부채입니다, 결국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미국에. 내년 11월입니다.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잖아요. 내년 4월에.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돈을 푸는 정책, 규제 완화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부양한다는 목적으로 총선 때 이제 막 카드가 연말에 나올 겁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표가 민주당, 공화당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고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왜 고용이 좋냐면 이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민을 막아놨거든요, 다. 그러니까 뭐 불법 이민자든 뭐든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사실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경기 침체 저는 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실업률이 3.8인데 4.5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경기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는데 3.7 나왔습니다. 3.0에서 조금 올랐어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연준은 지금 금리 동결했어요. 금리 동결했는데 보통 7개월을 유지합니다. 예, 길게는 1년 3개월을 유지해요. 근데 이것도 선거가 없을 때만. 선거가 있으면 길게 유지를 못합니다. 자, 지금 5.5% 찍었죠, 7월 달에. 그리고 9월에 동결했어요. 그러면은 7개월을 세보자고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동결 후에 다음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연준이 이제 메시지를 낼 거예요. 금리 인하할 명분을 계속 찾을 겁니다. 뭘로 찾을지 모르죠. 일이 터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위기가 크다. 그래서 2008년도는 주거용이었지만 지금은 상업용이다. 상업용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터질 가능성이 크죠. 뭐 위워크나 이런 거 보면. 근데 만약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공화당에서 대통령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민주당에서 계속 갖고 갈 거예요, 정권은. 근데 바이든은 안 되겠죠. 예, 바이든은 안 되고 다른 후보. 저는 이제 미셸 오바마라고 보는데 뭐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 금리 인상 인하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죠. 통화량을 조절하는 시기에는 빈부격차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뭐 IMF 때나 뭐 금융위기 때나 이때 부동산 산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 됐습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죠. 연예인들도 다 그랬어요. 연예인들도 다 이때 이 위기 때 좀 떨어졌을 때 다 사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자 됐거든요.
이 중산층이 무너져요. 이렇게 금리를 통화량을 조절을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 살아남고 버티기 성공한 거죠. 다수는 빈곤층으로 다시 전락합니다. 영끌족이죠. 우리가 영끌족. 못 버티는 사람들 다 이렇게 뭐 PD 수첩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요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 투자 실패한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8천만 원까지 갔는데 그렇게 자살한 사람 많대잖아요. 그게 다 이 통화량 때문이다. 통화량. 예.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024년 되면 분위기 바뀔 겁니다. 우리는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100% 금리 인하하고요. 경제 상황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금리는요 어떤 지구적인 재앙이 아니에요. 정책이에요. 정책이라는 말은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어떤 쓰나미나 지구적인 재앙이 아니에요. 지구 멸망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책만 바꾸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표 잘하세요. 투표만 잘하면 됩니다. 네, 오늘 조금 부동산 그런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막 되게 안 좋은 그런 유튜버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